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새 13명 늘어 집계 이후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미 FDA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승인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임실과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가금 농장과 체험 농장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영하 10.8도 등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 서해안과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오늘 새벽 그런 결론을 냈는데요. 청구된 징계 사유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제시했던 징계 사유는 모두 6개. 징계위원들은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 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로 이어지기에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징계 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 1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끝났습니다. 증인 신문 뒤 밤 9시쯤 시작된 위원들의 토론과 의결 절차는 당초 예상됐던 종료 시각인 자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는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이 해임부터 정지까지 다양해 징계 의결 조건인 과반까지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기일을 열지 않고 의결까지 한 배경에 대해선 코로나 사태 중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 대행을 맡아 지휘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 징계위 결정에 앞서 절차 자체의 문제를 제기해왔던 윤석열 총장 측은 이제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윤 총장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또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임종빈 기자입니다. 어제 징계위에 출석한 5명의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시각은 저녁 7시 30분.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호인들은 채 30분도 되지 않아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새로 나온 증언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루 이상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위가 1시간을 주고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와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 진술을 거부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입니다.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징계위원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행정법원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번 직무배제 때처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결정했던 직무배제와는 다르게 징계위원들이 수기에 의결한 만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 요구에 따라 기일을 2번 연기하고 증인도 대거 채택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어제는 국내에서 일일 사망자 수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13명이 하루 동안 숨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우선 어제 신규 확진자는 800명대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8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848명, 해외 유입 사례가 3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46명, 경기 274명, 인천 55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 외 지역에선 울산 49명, 부산 40명 등이었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205명이고 사망자는 집계 이후 하루 최다인 13명이 늘어나면서 누적 사망자는 600명입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은 크게 두 가지, 종교와 요양시설,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과 관련해 당진시 복지시설, 서산시 소재 기도원, 대전 종교시설 방문자가 잇따라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가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6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8명입니다.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45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7명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도 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유행 전파의 길목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등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대면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3단계로 가기 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세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성급한 결정보단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장의 방역 수칙 이행 점검과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직접 나서고 경찰력도 최대한 동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도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이 없으면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3단계는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인 만큼 동의를 끌어내고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스키장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임시직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지금까지 총 6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스키장은 오늘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 덮인 스키장, 슬로프가 한산합니다. 올겨울 들어 이용객이 예년의 30%로 줄어든 스키장에서 나흘 새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는 스키장 장비 대여점에서 일한 20대 임시직 직원으로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와 숙소를 함께 쓴 임시직 3명이 진단검사 결과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어 다른 임시직 1명과 스키 강사, 교육생 등 2명도 확진됐습니다. 이들 확진자 6명은 모두 20대로 3명은 강릉시에서, 2명은 평창군에서, 1명은 동해시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측은 오늘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가용 가능한 최대 이제 검사 받을 거고 리조트 내 전체 집중 방역도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스키장 직원 기숙사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500여 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손님들하고는 그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바생 전원을 포함해가지고 그 연관성 있는 직원들도 포함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스키장을 드나든 지역 주민들도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 13일 강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확진자 1명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확진자가 나온 스키장에서 스키를 탄 것으로 확인돼 확진자들과의 접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에서는 이번 주 안에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도 승인이 날 걸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이 백신이 효과적이란 검토 결과를 밝혔는데요.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의료진 등에 대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 자문위 심의가 예정된 제약업체 모더나의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FDA는 17일 예정된 자문위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18세 이상 성인에게 모더나 백신을 투여했을 때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wo products using similar technology but totally independently developed, independently tested, provide us with data that are so similar. The on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ducts relates really to the cold chain requirement. 사실상 이번 주 안에 FDA가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모더나 백신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내려지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합해서 이달 말까지 4천만의 분량의 백신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파우치 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장도 ABC 방송에 나와 더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people understandably are skeptical about the speed, but we have to keep emphasizing speed means the science was extraordinary that got us here. CNN은 화이자 백신 접종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거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63%에서 증가한 수치라며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입원 환자 수는 처음으로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I'm going to keep saying it, not traveling for the holidays, keeping those gatherings small for the holidays. We need to do all those things to give the time for the vaccine to be distributed. 보건당국의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다음 주 성탄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국,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곧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 안 접종 시작을 목표로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평가회의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긴 오는 2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화이자사 백신에 대한 평가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성명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았다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21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9일로 예정된 회의를 8일 앞당긴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백신 승인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신속한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Ziel ist eine Zulassung noch vor Weihnachten zu erreichen. Zum Jahreswechsel wollen wir in Deutschland mit dem Impfen beginnen, noch vor dem Jahreswechsel. 유럽의약품청이 백신 승인 결정을 내리면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보통 의약품청의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국민들에 대한 첫 접종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들은 백신 승인과 동시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국에 접종센터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46만여 명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추위도 오늘이 가장 심하답니다.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아침이라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지 캐스터, 어제 그제 계속 맹추위였는데 오늘은 기온이 더 낮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파특보도 어제보다 더 확대 강화됐는데요. 지금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청과 그리고 경북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 홍천 서성면은 아침 기온이 영하 23.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파주가 영하 16도, 서울도 영하 10.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잠시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토요일에는 또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어제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어제 울릉도에 쌓인 눈의 모습인데요. 전남 영광에도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이렇게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최고 7cm, 또 울릉도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요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도 비상입니다. 전국 가금류 농장들을 중심으로 전파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북 임실,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에서 또 추가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전북 임실군의 유경 종개 농장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어제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확진 판정에 따라 이 농장에서 키우던 종개 3만 6천 마리와 농장 반경 3km 내 가금류 27만 마리는 예방적 처분합니다. 또 반경 10km 내 39개 농가에는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일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경북 구미 6개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도계장으로 출하한 닭 2만여 마리 중 3천여 마리가 폐사해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도계장 도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전날 출하한 닭과 닭고기를 모두 폐기하고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가금류 3만 7천여 마리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충남 천안의 한 체험 농장에서 기르던 관상용 거위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하루 동안 3건의 농장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전국 가금 농장과 체험 농장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철새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텃밭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하고 쥐 등 야생 조수류가 이동할 수 있는 틈은 막아야 합니다. 또 농장 주변과 이동 통로 등에 생석회를 충분히 깔고 출입 차량과 운반 도구 등도 수시로 소독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며 사과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등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을 공식 인정한 건데요.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 수위도 당초 예상보다 파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집권당이었지만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야합하고 분열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사실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론했습니다. 공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모험하게 권력을 농단한 저상도 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당내 반응 엇갈렸지만 우호적 평가가 비교적 우세했습니다. 중진들이 옹호에 앞장섰고 친박 핵심 곽상도 의원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선 의원 10여 명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당내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반쪽 사과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실천 여부입니다. 2017년에도 2차례 사과가 있었지만 여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결과는 3번 연속 선거 참패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인적 쇄신을 강조했는데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극우 성향 인사를 정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 사과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면서도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여당 당적의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방역과 민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거리 두기로 희생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위한 임대료 대책도 강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화상회의. 지역별 코로나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빠른 코로나 검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 신속 진단 키트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속도가 문제인데 신속 진단 키트를 빨리 쓸 수 있게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일반 국민에게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경우 병상 확보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일반 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간 병원들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다면서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송하진 전북지사 등 일부 단체장들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서 당 소속 이동주 의원이 집합금지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 이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전 지급이 추진되고 있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항목도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임대료를 즉시 경감해주자며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빌딩 지하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에 있던 작업자 10여 명이 대피했고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35대와 인원 115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은 뒤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전기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4차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요. 2025년까지 적용될 이번 대책에는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시에는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효연 기자 보도로 자세히 보시죠. 아이를 키우기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영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집중됩니다. 먼저 2022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더 주는 겁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바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자 그런 노력을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현재 10만 명 수준인 육아휴직자를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고 남성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원도 확대합니다.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딸은 각각 200만 원, 둘째 딸은 각각 250만 원, 셋째 딸은 각각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째에는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부 공동육아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하루 8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엄중한 시기에도 마스크 관련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점원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는데 자신을 확진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5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점원이 출입을 제지하자 마스크를 꺼내 쓰더니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충격으로 투명 가림판이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점원을 때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내 마음이지. 네가 먼저 쓰라고 그러면서 다짜고짜 이제 카운터로 바로 걸어 들어와서 점원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편의점 밖에서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10분이 넘는 폭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얼굴에 제일 많이 맞았고요. 목 조르고 뒤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점원을 때린 5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청주의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점원의 요구에 목을 조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발령됐는데도 최근 마스크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밤샘 회의 끝에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6개 중 4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제시했던 징계 사유는 모두 6개. 징계위원들은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 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로 이어지기에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징계 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 1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끝났습니다. 증인 신문 뒤 밤 9시쯤 시작된 위원들의 토론과 의결 절차는 당초 예상됐던 종료 시각인 자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는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이 해임부터 정지까지 다양해 징계 의결 조건인 과반까지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기일을 열지 않고 의결까지 한 배경에 대해선 코로나 사태 중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 대행을 맡아 지휘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앞서 어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증인 신문 등을 놓고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이 증인 가운데 하나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문이 취소된 것이 상당한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닷새 만에 재개된 징계위원회. 회의 시작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고 신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증인신문은 당초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1차 기일에 출석한 3명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정화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검사가 추가로 나왔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습니다. 징계위가 1차 기일 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다시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심 국장은 대신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위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스스로 물러나긴 했지만 위원 신분이었던 만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당초 입장을 바꿔 윤 총장 측의 증인 신문을 허용하면서 심 국장이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반박할 부분이 많다며 재차 증인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면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자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3단계는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고려해서 아직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 절차, 의견 수렴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영업하고 있지만 손님은 크게 줄었습니다. 매출도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매출이고요. 코로나 전에 대비해가지고 월등히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에 미용실을 좀 방문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이 있으세요. 3단계가 시행되면 미용실을 포함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만약 3단계로 올릴 상황이 된다면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 동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에서 내려지는 것이고 시행 뒤엔 전국 공동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대책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3단계로 올리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속히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옵니다. 병상 부족 등 의료 체계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계 격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강화시켜서 일단은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조금 줄여놓고 피해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단계 상향 지표 중 확진자 수가 하루 800에서 1000명 이상인데 지난 한 주 일일 평균 확진자는 774명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코로나19는 탄소 배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또 택배 배송이 늘면서인데요. 국민 한 명이 매년 나무 3그루 반을 없애는 것과 같은 양의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또 이런 플라스틱은 재활용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 일상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이유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루 80여 톤을 처리하는 서울의 한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야 하는 마스크가 보이는가 하면 음식물이 뒤섞인 포장용기까지 있습니다. 모두 다시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소작 이런 것도 이건 무조건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고요. 즉석밥이나 도시락 용기처럼 무게가 너무 가볍거나 카페 이름이 새겨진 일회용 컵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하나 플라스틱이고 가볍기도 하고 단가가 또 낮기 때문에 재활용도 안 되고요. 실제 한 환경단체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조사했더니 22%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은데도 우리 국민 한 명당 매년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투 460개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24kg이나 됩니다. 국민 한 사람당 30년 산 소나무를 매년 3그루 반 이상 없애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밴드에서 보컬로 활동하는 박휘민 씨. 코로나19 이후 배달 이용이 느는 걸 보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꾸자는 생각에 공연장 안의 플라스틱을 모두 없앴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공연들을 많이 기획하고 앞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이게 전환됐으면 좋겠어서. 서울 연희동의 한 카페에서는 일회용 빨대와 컵이 없습니다. 가지고 나가려면 이곳에 텀블러를 빌려가거나 유리빨대나 스텐빨대라는 세제를 파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 손님이 직접 덜어갈 용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330g. 네, 감사합니다. 2,500원 결제해드릴게요. 취지에 공감하는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씩 늘더니 벌써 같은 동네 가게 50여 곳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량, 소분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탄소 중립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과 일터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정말 우리 일상 자체가 변해야 그냥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SNS 마켓은 그동안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었는데요. 내년부터 거래액이 10만 원이 넘을 경우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업종으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전합니다. 현금 결제 시 할인 적용, 무통장 구입 10% 할인, 소셜미디어에서 물건을 파는 이른바 SNS 마켓에서 흔히 접하는 안내 문구입니다.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한 사례가 많죠. 또 요구하는 게 사실 계좌 이체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상품을 사려면 당연히 그 무통장으로. 소비자로서 물건값을 싸게 사는 셈이지만 판매자는 현금 거래액만큼 매출을 적게 신고할 수 있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SNS 마켓 등 10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또 미용실과 반려동물 용품점, 독서실, 고시원 등도 포함되는데 대상 사업자는 70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건당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나 가격 할인, 현금 영수증 미발급을 소비자와 합의했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위반입니다.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거래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 할인을 받았더라도 소득공제는 물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단가가 크고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들입니다. 최근 호황을 이루고 있는 업종에 과세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이 낮은 데다 국세청이 소비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발급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거라고 방역당국이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브리핑 들어보시죠. 위중증 환자가 205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13명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로서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든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막고 곧 이루어질 치료제, 백신 확보와 사용을 통해서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 모임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의 발생과 희생이 큰 상황입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감시하며 즉시 검사 및 격리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과거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사업장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요인, 즉 의료체계의 대비, 병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60대 이상이면서 또 취약계층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이 늘어났다는 점도 중요하며, 전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위험층에서의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 가나안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선제검사가 이루어질 당시까지만 해도
확진자의 발견은 없었습니다만 취약한 고위험층이 계신 요양시설, 요양의료기관, 의료기관 등은 대부분 시설 종사자 또 관리자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2021년 내에는 전체 인구의 필수 접종 요원 등 고위험을 포함해서 20%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코백스 퍼실러티의 다짐이고 더 나아가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약 3%, 즉 접종 및 최소한의 고위험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물량은 각국에 먼저 공급한다. 이런 지난주에 종합적으로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예방접종이 완료되어 집단 면역을 얻게 될 그때까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또 각종 방역 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기 없이 며칠 안에 백신을 접종받게 해준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건데요. 백신 개발사와 관계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에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암거래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중국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지만 의료 종사자 같은 고위험군이나 국유기업 해외 파견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접종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암거래상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주로 출국을 앞둔 유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긴급 접종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거나 인맥을 통해 백신을 맞게 해줄 수 있다며 한화로 약 50만 원에서 116만 원의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는 백신 정상가보다 최소 7배 이상 비싼 가격인데요. 이에 중국 백신 개발사들은 개인이나 중개상에 백신 판매를 위탁한 적이 없다며 암거래상들의 수법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집단 면역 등 느슨한 방역 조치를 취했던 스웨덴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스웨덴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406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던 지난 4월 20일에 2,412명을 조만간 돌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급증세로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지난 9일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 99%가 이미 다 차버려서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최대 7개밖에 남지 않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병원을 그만두는 의료 인력까지 크게 늘면서 스웨덴 전국 대학병원 중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열리던 자선 나눔 행사들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줄었는데요. 미국의 한 호수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는 산타들의 낚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썰매 대신 모터보트를 타고 호수 곳곳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300여 명의 산타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노먼 호수에서 한 낚싯대 회사의 후원으로 열린 산타클로스 농어 낚시대회입니다. 하루 동안 가장 큰 농어를 잡은 산타는 누구인지를 겨루는 행사 같지만 사실 이 대회가 열린 주목적은 바로 장난감 기부였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 행사와 자선 활동 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되자 그 대안으로 드넓은 호수에서 각자 개인 보트를 이용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낚시대회를 열고 참가 필수 조건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새 장난감을 기부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주최 측은 이날 방역을 위해 보트 한 대당 2명 이내로 탑승 인원을 제한하고 산타 수염 모양의 보호대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우리 돈 1,600만 원이 넘는 대회 수익금 역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모두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은 백신 접종 시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세로 경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물 경제 부담은 물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도 올 수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미 정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백신 접종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환점이 마련됐다지만 각 주의 통제 강화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 때문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 중인데 9,080억 달러 규모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5조 원가량이 중소기업과 실직자 지원, 임대료 유예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도 계속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차가 컸던 각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등은 1,600억 달러 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지도부는 이번 주 말부터 사실상 워싱턴 정가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타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leaving here without a COVID package. It's not going to happen. We're going to stay here until we get a COVID package, no matter how long it takes. 만약 타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엔 성탄절 직후 실직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받는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성탄절 직후부터는 실직자들이 실업수당에 받는 지원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현재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를 의회로 불러 논의 중인데 여기서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3단계 대형마트 문 여나요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전에 장을 미리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할지를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보면 3단계 발령 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 방안에는 3단계 적용 시 산업과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 금지라면서 집합 금지 제외 대상의 예시로 마트와 편의점, 중소슈퍼와 소매점 등을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집합 제한의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70조 원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바로 자영업자들인데요.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이 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장희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70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돈을 빌린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말보다 38만 2천 명 늘어나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돈을 빌린 자영업자 수와 대출 잔액이 이렇게 급증한 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남아 고비를 넘기려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300만 원 구직 촉진 수당 지급된다는 키워드인데요.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한 사람에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확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우선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원할 예정인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는 창업훈련과 같은 구직 활동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실의 한 종개 농가인데요. 인근 지역 가금류들이 긴급 처분되고 농장들은 전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임실의 한 종개 농장. 정밀 조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지난달 말 정읍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들어 전북에서만 3번째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농장의 닭 3만 6천 마리를 비롯해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 농장 4곳의 닭 27만 마리에 대해 긴급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닭과 오리 농장 39곳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전북 지역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닭 농가는 간이 검사를 할 예정이고 오리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현재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전 지역에 확산된 걸로 보고 전라북도는 해당 종개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이 다른 농장으로 분양되지 않아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가에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키우고 있는 닭과 오리 등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와 구글의 일부 서비스가 엊그제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1시간가량 접속 오류를 빚었죠.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커녕 한국어로 된 안내문도 없었다고 하죠.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유튜브에 접속하려 하자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지난달에도 약 2시간 정도 서비스가 멈췄던 유튜브가 또 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새로 고침을 했더니 뭐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계속 그 유튜브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구글 측은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공식 트위터 공지 외에 한국어 안내는 아예 없었고 유료 가입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언급이 없습니다. 완전한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낸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구글 측에 관련 사실과 조치 사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중단 사실이 발생한 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그 팩트가 예를 들면 고의과실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다음 조치, 예를 들면 시정 명령, 그다음에 과태료 조항이 처벌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장애와 관련한 소비자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서 밤 9시 이후 심야 외출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과도한 음주가 금지됩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특별 준수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적 보복 우려 때문인데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오전 6시부터 밤 9시 이전까지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특별 준수 사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채 아직도 소아성애적 경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특별 준수 사항을 보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조두수는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200m 내 접근 등이 금지됩니다. 반면 성폭행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애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 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 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됩니다. 조두순이 특별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한 고등학생이 2주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 권투 연습을 한다면서 장시간 집단 폭행을 했는데 이런 폭행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윤다경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운동시설입니다. 지난달 28일 고등학교 1학년인 A군 등 2명은 이곳에서 2시간 넘게 권투 스파링 연습을 한다며 동급생인 B군을 폭행했습니다. 뒤 열고 들어가자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있고 눌러서 여는 거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 직접 이거 한 거예요. 장시간 폭행을 당해 쓰러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까지 받았지만 2주가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될 당시에도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저희 아이가 막 바바바바바 이렇게 떨고 있었고 힘이 없이 그냥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권투 스파링 연습을 한다며 B군에게 헬멧까지 씌우고 장시간 집단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상의 혐의가 인정돼 현재는 구속된 상태이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가 커서 구속이 된 거면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불과 몇 달 전에도 다른 학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학교 3학년 재학생이 언니 남동생을 옥상으로 가가지고 이게 원래 같이 안 다니던 애들이었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사건 터졌네. B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학교 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요 며칠 날이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더 춥습니다.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어제보다 한파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 또 충북 지역과 경북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홍천 서성면에는 영하 17.9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 파주도 영하 17.2도, 서울도 영하 11.2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잠시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토요일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울릉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최고 7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울릉도와 제주 산지에는 1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새 13명 늘어 집계 이후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각지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미국 FDA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승인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영하 10.8도 등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 서해안과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징계위 회의가 자정을 넘겨서까지 아주 늦도록 이어졌는데 오늘 새벽에 정직 2개월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총장 징계, 그것도 중징계가 현실화된 건데요. 당초 법무부가 청구했던 6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4가지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제시했던 징계 사유는 모두 6개. 징계위원들은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로 이어지기에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징계 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 1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끝났습니다. 증인 신문 뒤 밤 9시쯤 시작된 위원들의 토론과 의결 절차는 당초 예상됐던 종료 시각인 자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는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이 해임부터 정직까지 다양해 징계 의결 조건인 과반까지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기일을 열지 않고 의결까지 한 배경에 대해선 코로나 사태 중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 대행을 맡아 지휘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윤 총장 대리인단 측은 이미 결론이 다 내려져 있던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징계위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소송전으로 갈 듯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징계위에 출석한 5명의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시각은 저녁 7시 30분.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호인들은 채 30분도 되지 않아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새로 나온 증언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루 이상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위가 1시간을 주고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와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 진술을 거부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입니다.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징계위원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행정법원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번 직무배제 때처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결정했던 직무배제와는 다르게 징계위원들이 수기에 의결한 만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 요구에 따라 기일을 2번 연기하고 증인도 대거 채택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880명 나왔습니다. 앞서 주말을 거치며 검사 건수가 좀 줄었던 걸 반영해서 전날에는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금방 또 900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내 발생은 848명, 그 가운데 서울과 경기가 240여 명, 270여 명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울산과 부산이 40명대로 나오는 등 곳곳에서 상당히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망자가 13명 늘어서 일일 사망 수치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누적으로는 지금까지 600명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숨졌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도 200명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숫자가 계속해서 더 많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4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110명대까지 올라갔고요. 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누적 감염자 수가 30여 명대를 찍게 됐습니다. 부산에서도 새로운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종사자 6명과 환자 4명 등 현재까지 10명이 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전북 김제의 가나안 요양원에서도 확진자가 64명 나왔는데 전북 지역의 첫 요양원 집단 감염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의 양대 축이 바로 이 요양시설과 더불어 종교시설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종교 관련 집단 감염이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합동으로 기도회를 연다든지 또 행사 과정에서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 관련 확진자가 168명까지 늘었습니다. 하루 새 접촉자 조사에서 교인과 지인 등 6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충남 당진의 교회 관련 감염은 인근 다른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 15명, 인근 복지시설과 관련해 1명이 추가됐고 서산의 기도원, 대전의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각각 20명 넘는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관련 확진자만 모두 1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이달 들어서만 10건, 관련 확진자는 54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일부 사례에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 종교시설에선 여러 교회 사람들이 참여해 대면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2시간 이상 침방울이 많이 나오는 활동을 했습니다. 신도들 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합창 연습을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행사 후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 모임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선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20명 이내로 모일 수 있다는 건 온라인 예배 준비만 하라는 거지 종교 활동이나 행사를 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스키장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임시직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지금까지 총 6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스키장은 오늘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눈 덮인 스키장, 슬로프가 한산합니다. 올겨울 들어 이용객이 예년의 30%로 줄어든 스키장에서 나흘 새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는 스키장 장비 대여점에서 일한 20대 임시직 직원으로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와 숙소를 함께 쓴 임시직 3명이 진단검사 결과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어 다른 임시직 1명과 스키 강사, 교육생 등 2명도 확진됐습니다. 이들 확진자 6명은 모두 20대로 3명은 강릉시에서, 2명은 평창군에서, 1명은 동해시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측은 오늘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가용 가능한 최대 이제 검사 받을 거고 리조트 내 전체 집중 방역도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스키장 직원 기숙사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500여 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손님들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바생 전원을 포함해가지고 그 연관성이 있는 직원들도 포함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스키장을 드나든 지역 주민들도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 13일 강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확진자 1명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확진자가 나온 스키장에서 스키를 탄 것으로 확인돼 확진자들과의 접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에서는 이번 주 안에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도 승인이 날 걸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밝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의료진 등에 대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 자문위 심의가 예정된 제약업체 모더나의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FDA는 17일 예정된 자문위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18세 이상 성인에게 모더나 백신을 투여했을 때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wo products using similar technology but totally independently developed, independently tested, provide us with data that are so similar. The on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ducts relates really to the cold chain requirement. 사실상 이번 주 안에 FDA가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모더나 백신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내려지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합해서 이달 말까지 4천만회 분량의 백신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파우치 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장도 ABC 방송에 나와 더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people understandably are skeptical about the speed, but we have to keep emphasizing speed means the science was extraordinary that got us here. CNN은 화이자 백신 접종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거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63%에서 증가한 수치라며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입원 환자 수는 처음으로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I'm going to keep saying it, not traveling for the holidays, keeping those gatherings small for the holidays. We need to do all those things to give the time for the vaccine to be distributed. 지난달 추수감사절 연휴 때처럼 다음 주 성탄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또 한 번 빨라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백신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EU 내에서 올해 안에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평가회의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2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화이자사 백신에 대한 평가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성명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았다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21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9일로 예정된 회의를 8일 앞당긴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백신 승인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신속한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Ziel ist, eine Zulassung noch vor Weihnachten zu erreichen. Zum Jahreswechsel wollen wir in Deutschland mit dem Impfen beginnen, noch vor dem Jahreswechsel. 유럽의약품청이 백신 승인 결정을 내리면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보통 의약품청의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국민들에 대한 첫 접종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들은 백신 승인과 동시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국에 접종센터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46만여 명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올겨울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제주 산지, 서해안 일부에는 눈도 더 내린다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배지 캐스터.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춥고 또 언제까지 이럴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요 며칠 날이 춥다 했는데 오늘은 날이 더 춥습니다. 어제보다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강원도 홍천 서성면은 아침 기온이 영하 17.9도까지 떨어졌고 파주가 영하 17.2도, 서울도 영하 1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잠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울릉도의 모습인데요. 오늘도 울릉도와 호남 서해안 지역, 제주도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울릉도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cm, 또 호남 서해안과 그 밖의 제주도에도 최고 7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1.2도, 대전 영하 9.2도, 안동이 영하 9.4도, 대구 영하 5.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는데요. 철원이 영하 5도, 세종 영하 2도, 대구 1도, 광주 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지만 특히 동해상에서 최고 3.5m,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AI, 즉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전북 임실과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농장 3곳에서 확진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전북 임실군의 유경 종개 농장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어제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확진 판정에 따라 이 농장에서 키우던 종개 3만 6천 마리와 농장 반경 3km 내 가금류 27만 마리는 예방적 처분합니다. 또 반경 10km 내 39개 농가에는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일제 검사가 이뤄집니다. 경북 구미 6개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도계장으로 출하한 닭 2만여 마리 중 3천여 마리가 폐사해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도계장 도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전날 출하한 닭과 닭고기를 모두 폐기하고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가금류 3만 7천여 마리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충남 천안의 한 체험 농장에서 기르던 관상용 거위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하루 동안 3건의 농장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전국 가금 농장과 체험 농장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철새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텃밭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하고 쥐 등 야생 조수류가 이동할 수 있는 틈은 막아야 합니다. 또 농장 주변과 이동 통로 등의 생석회를 충분히 깔고 출입 차량과 운반 도구 등도 수시로 소독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을 비롯한 당의 과거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과가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처음이지만 앞서도 이미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 수위도 당초 예상보다 파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집권당이었지만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야합하고 분열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사실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론했습니다. 공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모험하게 권력을 농단한 저상도 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당내 반응 엇갈렸지만 우호적 평가가 비교적 우세했습니다. 중진들이 옹호에 앞장섰고 친박 핵심 곽상도 의원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선 의원 10여 명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당내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반쪽 사과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실천 여부입니다. 2017년에도 2차례 사과가 있었지만 여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결과는 3번 연속 선거 참패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인적 쇄신을 강조했는데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극우 성향 인사를 정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 사과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면서도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여러 지역 광역단체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화상회의. 지역별 코로나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빠른 코로나 검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 신속 진단 키트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속도가 문제인데 신속 진단 키트를 빨리 쓸 수 있게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일반 국민에게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경우 병상 확보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일반 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간 병원들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다면서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송하진 전북지사 등 일부 단체장들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서 당 소속 이동주 의원이 집합금지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 이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전 지급이 추진되고 있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항목도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임대료를 즉시 경감해주자며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빌딩 지하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에 있던 작업자 10여 명이 대피하고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35대와 인원 115명을 투입해서 불길을 잡은 뒤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전기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4차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요. 2025년까지 적용될 이번 대책에는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시에는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영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집중됩니다. 먼저 2022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더 주는 겁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바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자 그런 노력을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현재 10만 명 수준인 육아휴직자를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고 남성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원도 확대합니다.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딸은 각각 200만 원, 둘째 딸은 각각 250만 원, 셋째 딸은 각각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째에는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부 공동육아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꽤 지났는데도 관련 폭행 사건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마스크를 써달란 편의점 점원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자신을 확진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조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5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점원이 출입을 제지하자 마스크를 꺼내 쓰더니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충격으로 투명 가림판이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점원을 때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내 마음이지. 네가 먼저 쓰라고 그러면서 다짜고짜 이제 카운터로 바로 걸어 들어와서 점원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편의점 밖에서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10분이 넘는 폭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얼굴에 제일 많이 맞았고요. 목 조르고 뒤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점원을 때린 5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청주의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점원의 요구에 목을 조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발령됐는데도 최근 마스크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미 심각해졌기 때문에 거리두기 수위를 당장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로 갈 경우에 이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일단 사회적 합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영업하고 있지만 손님은 크게 줄었습니다. 매출도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매출이고요. 코로나 전에 대비해가지고 월등히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에 미용실을 좀 방문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이 있으세요. 3단계가 시행되면 미용실을 포함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만약 3단계로 올릴 상황이 된다면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 동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에서 내려지는 것이고 시행 뒤엔 전국 공동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대책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3단계로 올리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속히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옵니다. 병상 부족 등 의료 체계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계 격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강화시켜서 일단은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조금 줄여놓고 피해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단계 상향 지표 중 확진자 수가 하루 800에서 1000명 이상인데 지난 한 주 일일 평균 확진자는 774명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이 전통적인 축제 기간인 성탄절과 연말 시즌에도 여러 통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분위기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현지 정치권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은 금철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미 정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백신 접종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환점이 마련됐다지만 각 주의 통제 강화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 때문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 중인데 9,080억 달러 규모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5조 원가량이 중소기업과 실직자 지원, 임대료 유예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도 계속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차가 컸던 각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등은 1,600억 달러 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지도부는 이번 주 말부터 사실상 워싱턴 정가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타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leaving here without a COVID package. It's not going to happen. We're going to stay here until we get a COVID package, no matter how long it takes. 만약 타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엔 성탄절 직후 실직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받는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성탄절 직후부터는 실직자들이 실업수당에 받는 지원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현재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를 의회로 불러 논의 중인데 여기서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한 고등학생이 2주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 권투 연습을 한다면서 장시간 집단 폭행을 했는데 이런 폭행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운동시설입니다. 지난달 28일 고등학교 1학년인 A군 등 2명은 이곳에서 2시간 넘게 권투 스파링 연습을 한다며 동급생인 B군을 폭행했습니다. 열고 들어가보자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있고 눌러서 여는 거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 직접 이거 한 거예요. 장시간 폭행을 당해 쓰러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까지 받았지만 2주가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될 당시에도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저희 아이가 막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떨고 있었고 힘이 없이 그냥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권투 스파링 연습을 한다며 B군에게 헬멧까지 씌우고 장시간 집단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상의 혐의가 인정돼 현재는 구속된 상태이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가 커서 구속이 된 거면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불과 몇 달 전에도 다른 학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학교 3학년 재학생이 언니 남동생을 옥상으로 가가지고 이게 원래 같이 안 다니던 애들이었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사건 터졌네요. B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학교 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밤 9시 이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수준의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의 요구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는데 음주를 전면 금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적 보복 우려 때문인데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오전 6시부터 밤 9시 이전까지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특별 준수사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채 아직도 소아성애적 경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특별 준수사항을 보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조두순은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200m 내 접근 등이 금지됩니다. 반면 성폭행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애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 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 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됩니다. 조두순이 특별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 브레이크 댄스가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주목할 만한 우리 선수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김혜리 선수입니다. 신수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서정적인 리듬에 맞춰서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이는 김혜리.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혜리는 지난 2018년 뉴스올림픽 브레이크 댄스 동메달의 주인공입니다. 김혜리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무대에 서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제가 제 귀로 판단해서 듣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소리를 이제 걸러져서 이게 듣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 그래도 그게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김혜리는 많은 장애물을 넘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자 선수는 브레이크 댄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 청각장애인이 춤을 잘 출 수 있겠느냐는 선입견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해나가고 싶은 활동을 다 해나가라고 약간 그런 길을 제가 열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이제 시선은 2024년 파리올림픽으로 향합니다. 대결 방식의 브레이크 댄스는 기술과 창의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자를 가립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이제 그 동메달을 금메달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커서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저도 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겠다는 목표로 운영을 시작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에 총 150곳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이 큽니다. 공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첫 운영을 앞두고 준비로 분주합니다. 전기를 끌어오고 빈틈없이 소독하며 시민들 맞을 준비랍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저희 밤에 그걸 받았고 여기 설치하고 물품 나르고 이런 거 다시 새벽에 하고. 원래라면 9시부터 운영하기로 한 검사소인데요. 현장 준비가 좀 더 필요해 2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운영 예정 날짜도 당초 어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하루 늦어졌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발표한 예정보다 운영일이 늦춰진 검사소는 모두 17곳입니다. 준비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방호복과 텐트 등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연락 왔어요. 25개구에서 그 많은 컨테이너 같은 거 다 소배를 해야 되는데 이 장비 확보하기도 만만치가 않았더라고요. 검사소에는 군의관과 간호사 외에도 안내와 접수를 도와줄 지원 인력이 최소 5명 필요합니다. 이 인력 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오늘 일한다고 알았거든요. 아마 식사할 때는 잠깐 부자일 것 같은데. 일부 구청 직원들이 차출됐습니다. 기존 업무에 방역 일까지 떠맡게 된 겁니다.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그렇다고 주민들을 갖다가 구청에 오지 말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특히 검사소마다 2명씩 배정된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땅한 교체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어떻게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서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실 거. 임시검사소가 자리 잡기 위해선 현장 인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지원이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차 대유행기로 접어들면서 동선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정보 공개 범위가 최소한으로 제한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입시학원입니다. 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잘못 알려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나온 건 3km 떨어진 다른 교습소였습니다. 이 학원과 교습소의 이름에 같은 영어 단어가 들어가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에도 교습소가 아닌 학원이라고 돼 있다 보니 오해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인근 학교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학생들에게 보내면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상호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희 학원이 지금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원과 교습소는 엄연히 구분되는 시설이 맞고요. 이름이 비슷한 또 다른 학원. 부정확한 정보 공개가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잘못된 소문이 번지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도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얘기였어요. 춘천시는 법에 따라 최소한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상호명 공개는 낙인 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밝힙니다. 확진이 이제 낙인이 되고 이럴 것들이 두려워서 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크게 줄면서 시내버스 업계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기사 임금과 연료비 등을 몇 달째 못 줄 정도라고 합니다.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한 노선에 지난 휴일 하루 수입이 2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보면 온종일 운행하고도 5만 원을 못 번 노선이 수두룩합니다. 그 일요일이라는 그런 감안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벌어온 것이 아까 19,000원이었고 운행 안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시내버스 운송 수입이 한 해 전보다 많게는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북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만 200억 원 넘는 손실이 나면서 시내버스 업체 대부분이 몇 달치 임금과 4대 보험료, 연료비 등을 밀린 상태입니다. 줘야 할 돈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10월 달부터 못 준 임금 문제, 그다음에 연료비 문제, 그다음에 4대 보험 뭐 이런 기타 이런 걸 해결하지. 만약 이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회사는 도산되고. 연료비 등을 아끼려고 운행 횟수를 최대 20%가량 줄였지만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수입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난해보다는 수십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손실을 메꿔줄 수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100% 메꿔주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게 빚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지. 승객이 늘기를 기대할 수도 그렇다고 운행을 멈출 수도 없는 시민의 발 시내버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최강국이긴 하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들은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는데요. 국내에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 베드가 처음으로 구축되면서 이젠 반도체 제조의 완전 국산화 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들로 최강국임을 자부해왔지만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장비인 불화 아르곤 이머전 스캐너입니다. 빛을 쪼여 반도체 소재, 즉 강광제를 평가합니다. 반도체 기판을 제조, 측정, 평가하는 데 쓰이는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의 핵심 장비입니다. 나노종합기술원이 지난해 9월부터 450억 원을 들여 핵심 설비 10종을 갖춘 1000제곱미터 규모의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의 성능 평가가 가능해진 겁니다.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수십 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미리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양산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미국이나 벨기에 등에서 검증 시험을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지금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하는 데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매서운 한파에 출근길 집을 나서기가 힘든 아침입니다. 차량 운행 전에는 시동을 켜고 잠시 예열하여 안전하고 여유로운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강 서쪽으로 이동하시기에는 강변북로 사정이 더 낫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잠실대교부터 시작된 정체, 반포대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고 동작대교부터는 제속도 찾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 빠르게 늘면서 판교 IC부터 양재 IC 구간, 보시는 화면처럼 차간 거리 매우 좁은 모습입니다. 공덕 우거리에서 아현교차로 방향 출근 차량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는 모습이고요. 경인로 오륜아들목에서 고척교까지 통행량 많아 약 1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도림역 부근은 소통 원활합니다. 이어서 교통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신규 로터리까지 소규모 집회 후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역 앞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혼잡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끝내 주인에게 건네지지 못하고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입니다. 구청에서 보낸 방역 마스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숨진 지 반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30대 아들은 발달 장애인으로 어머니가 숨진 뒤 노숙을 해왔습니다.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은 뒤늦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가구의 어려운 사정은 해당 구청에서도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일단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구로 분류된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조사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28만 원의 주거급여가 전부, 개인 사정으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조사가 필요한 생계와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에 건강보험료는 10년 이상 밀렸고 전기와 수도요금도 못 냈습니다. 2014년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를 대폭 보완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의무를 더 촘촘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완에도 빈틈을 파고든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보살펴주는 돌봄 서비스도 아직은 독거노인 가구와 영유아 가구에 한정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숙을 전전했던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챙겨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 일상화가 낳은 비극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인 잃은 이 택배 상자는 문 앞에 놓고 가세요라는 요즘 흔하게 보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한 번 더 봐달라는 호소였는지도 모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강원도 홍천, 서성면은 영하 24.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파주가 영하 17.4도, 서울도 영하 11.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잠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또 울릉도에는 계속해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울릉도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cm,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